2026년 8월 16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4초 17번째 이야기인데요. 한평 동학혁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데 한평 동학혁명으로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학혁명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인데 한평 동학혁명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학혁명은 그 정식 명칭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학혁명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농민을 넣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넣어도 안 넣어도 그만이죠.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농업 인구가 90%고 뭐 나머지 10%도 안 되는 비농업 인구인데 그 말은 그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동학혁명을 해도 설명이 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90%가 넘는 농업인구를 넣어가지고 농민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지금은 농업인구가 5%나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5%는 비농업인구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말하면 마치 아주 극소수의 농민계급만 혁명을 한 것 같은 그런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똑같은 동학혁명을 뭐라 그러냐면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해요.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농민이 또 그때는 물론 뭐 독일 농민이라든가 뭐 인도 농민이라든가 뭐 농민혁명이 서양에도 있으니까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아주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한평 동학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그 양반이 동학혁명에 참가한 유일한 지역이 한평입니다. 한평 안에도 그 양반이 참여한 케이스도 있지만 역시 또 농민들이 참여한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따로 각자 한 것은 아닌데 출발은 각자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같이 활동했겠죠. 근데 그 양반이 참여한 유일한 것 하나 한평 동학혁명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정부에서 이제 이 동학군들이 썼던 무기를 이렇게 노획을 할까 합니까? 싹 이제 거두어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제 거두었어요. 이렇게 집게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뭐 총이 몇 개 들어왔고 화약이 얼마 들어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전국적으로 그 무기를 노획을 했는데 한평군 하나에서만 노획한 무기의 총량이 전국에서 노획한 무기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평 동학혁명 특징이 아까 말한 양반들이 참여했다는 유일한 케이스. 두 번째는 도대체 왜 한평에서 가장 많은 무기가 노획이 됐는가 이거거든요. 그걸 설명을 미리 하고 드리자면은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는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철도도 있고 무슨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데 배밖에 없는 시대는 무슨 조건이 갖춰야 되냐면은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자리가 유명한 게 홍어 시장이 있어요. 홍어. 그 홍어를 삭힌 이제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가만 생각해봐요. 홍어는 목포 앞바다나 신안군은 지금 신안군은 흑산도 이런 데서 잡는데 그 홍어가 왜 목포 시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영산포 시장까지 들어왔는가? 목포 시장에도 물론 홍어가 있었겠죠. 그러면 목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자동차도 없던 시대니까 그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든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목포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럼 보다 많은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홍어를 팔려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된다? 영산포 앞까지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산포에 가까운 지금의 강주라든가 내륙 다른 내륙에서도 그 홍어를 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서울도 마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해안이면 강화도가 있고 인천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더 다른 철도가 있으니까 열차가 있으니까 강화도 인천에다가만 시장을 열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거나 아까 말했잖아요. 마지막 겨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포까지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남해안 아까 남해안 영산포를 예를 들었고 서해안에 서울 마포를 예를 들었는데 한평에서는 그러니까 서해안 남부 쪽에 서해안도 조금 그 올라가면 영광 법성포라고 조기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법성포는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바닷가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조기를 개인이 소매로 살려면 이제 행상자한테 샀겠죠. 아니면은 지역 어물전에서 샀을 왜냐면 조기는 근어물이니까 어물전에서 샀을 텐데 그러면 이제 도매하는 상인들은 법성포에서 갔다가 그걸 갖다 이제 말리거나 뭐 또는 말려진 것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소매를 했겠죠. 근데 한평만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주포라고 그래요. 주포라는 거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영산포는 홍어가 있었고 서울 마포에는 이제 뭐 서울로 가는 여러 가지 뭐 있었고 또 논산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강경이 있죠. 강경포, 강경젓갈. 그것도 군산이나 이런 데에서 금강이 시작하는데 서해안인데 거기서 뭐 젓갈을 잡는 어선들이 많이
정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저가를 팔면은 얼마 팔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군산을 갈 수 있는 사람만 샀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 지금의 무슨 논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또는 무슨 옥천이라든지 뭐 금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 사람들, 대전은 그때는 이제 없었으니까 대전의 뭐 해덕이라든가 대덕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공주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저가를 살려면은 좀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바다가 배가 어디까지 들어왔다? 강경까지 이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더 큰 배는 이제 심지어는 신탄지까지도 왔겠죠. 근데 신탄지까지 온 배는 뭐 그런 큰 배는 아니고 그 연락선이라 가지고 돛단배 조그만 배 뭐 그런 것들이나 보트 같은 거 아주 조그만 배가 다니겠지만 그 강경까지는 제법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한평도 아까 말했지만 주포라고 해요. 한평만 깊이 들어오는 주포도 이제 구주포가 있어요. 구주포가 더 깊이 들어온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해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제방을 막아서 그 바다를 이제 논으로 이렇게 간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포는 굉장히 해안선이 있죠. 한평만 저쪽으로 나가 있는데 구주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주포란 말이죠. 옛날 주포까지 이 바다였어요. 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주포에 뭐가 있냐면은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는데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이기고 나서 대원군이 서해안에다가 척화비를 세웠어요. 몇 개 안 세웠어요. 그 몇 개 안 세우고 어디 세웠냐면은 서울 마포 옆에 있는 그 양화진 거기다 세웠고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정말 몇 개도 안 되는 몇 개도 안 되는 척화비 중에 하나가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한평만 주포에 세웠어요. 구주포에. 그 구주포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에서 지도상에서 한평만이나 주포는 누가 기억도 못해요. 심지어는 한평 사람들도 주포를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은 뭐 열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배를 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배 타고 다닌 사람들은 지금 배는 무슨 뭐 여객선으로 해서 뭐 크루즈나 탈 때 쓰는 것이지 아니면 어부들이 여선으로 쓰는 거지 누가 기통수나 쓰냐고요. 그러니까는 기억도 못하죠. 그 구주포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한평만이죠. 주포할 때 그 주자가 술주자예요. 이것이 왜 술주자인지를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평군청에다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술주자인 것은 제가 알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디지털 사초를 쓰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팩트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술주자가 맞는지 물어봤더니 세상에 제가 전화한 군청 직원들 이리저리 바꿔줘가지고 다 했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뭐 한글로 써버릇하니까 그게 술주자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지명 주자, 주포라고 해도 주자도 여러 가지인데 배주자도 있고 뭐 주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술주자라는 것은 술이 특별한 의미가 아니면 꼭 붙일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 지면은 주자 들어간 이름에다 구술자는 쓰겠지만 누가 술주자 쓰겠냐고요. 지명에 술주자가 있었다? 그게 조선시대에는 또는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음료가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나라 음료가. 지금은 콜라도 사이다도 환타도 다 있지만은 술도 뭐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술이 딱 두 가지죠. 곡식으로 만든 술. 그것이 뭐 지금도 막걸리 동동주 무슨 뭐 박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주 이런 식으로 나눠졌지만 옛날에는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혜 정도가 있는 거죠. 술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알코올 음료는 술이 곡식으로 만든 술이 있고 알코올 음료가 아닌 건 식혜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무슨 뭐 맥주, 콜라, 사이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평만 주포에서 근데 그 곡식으로 만든 술이 옛날에는 다 만들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쌀로 빚는 술은요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만들어 먹을 수가 없냐? 쌀은 밥으로 먹기도 좀 모자란데 무슨 술을 빚어 먹습니까?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도 가장 단속한 게 뭐였어요? 밀주라겠죠. 그 당시에 곡식으로 술 만드는 짓을 단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쌀을 일본으로 공출해 가야 되는데 그 쌀을 가지고서 술을 빚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밀주란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도 술을 집집마다 빚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술을 사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술도가가 그것이 이제 주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포에서는 술을 대대로 빚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도소매할 때 주포에서 이제 술 항아리로 이제 술독을 가져가고 이제 또 소매도 하고 그랬겠죠. 물론 그렇게도 어려운 데서는 또 뭐 딱 직접 빚어 만들어 먹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주포예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데 바다까지. 그리고 또 주포에서도 또 좀 더 들어오면은 옥정 그 저수지가 있는데 옥산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던 데 앞에 거기까지 이제 바다가 차량차량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무기를 특히 이제 동학혁명이 호남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남북도 호남에서 제일 규모가 컸잖아요. 그러면 거기 호남에서 보면은 아까 영산포는 남해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건 됐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중에서 가장 육지 깊숙이 들어온 바다가 한평만이에요. 그래서 한평만 쪽으로 모든 그 동학군들이 쓸 무기가 반입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은 뭐 배에다 이제 하역을 하면은
거기 이제 인근에다 퍼놨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와서 받아가고 이제 그러겠죠. 요새로 말하자면 이제 그게 군기창이죠. 그래서 동학혁명군이 동학군이 항토현 전투를 이기고 그 정읍에서 지금 뭐 고창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영광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동학군이 이제 이 부대가 둘로 나뉩니다. 기병,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기병 한 6,000기 정도 됐다 그래요. 기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타지 못한 보병 있잖아요. 보병은 이제 수만 됐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누냐면은 영광에서 보병은 장성군으로 바로 가는 걸로 하고 장성 황룡천으로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근데 기병은 한평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원래 목적지는 그 장성 황룡천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국 전주로 가야 될 거니까. 전주가 그 호남에서는 말하자면 그 중요한 자리죠. 전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조선왕실의 그 경기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이성계 이때 그 할아버지 또는 정조 고조 다 그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걸 경기전이라고 해요. 사당 같은 거죠. 그 조선왕실의 사당이니까 지금 요새로 말하면 서울의 종묘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데가 전주성이에요. 그 전주성은 원래 그 조선왕조 그 이씨가 전주이씨 아닙니까? 관양이에요. 그 전주이씨들 관양이 전주고. 그 전주성은 전국에서 한성 빼놓고 나면 가장 중요한 성이죠. 한양성 빼놓고 나면. 뭐 수원 하성이 이제 중간에 생겨서 거의 수원 하성과 맞먹는 중요한 성이 전주성인데 거기를 이제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함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학군이 이제 영광에서 이제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쭉 더 항토현에서 이겨가지고 그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그 보병은 이제 장성으로 직진하고 그래야 빨리 전투성이 가니까 기병은 한평까지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다? 한평까지 내려온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무기를 나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그때 한평에 내려올 때 그 환영한 이 동학군이 뭐냐면은 한평 양림 주포 옆에서 나온 그 조그마한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양림이라는 마을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인동집성촌이에요. 인동 장식들이 모인 집성촌이고 거기는 이제 놀랍게도 대원군이 전국 서원을 철폐하기 전에 그 마을 하나에 서원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거의 전국급의 서원이 한 개 있고 2개는 이제 지역구급인데 그러니까 서원이 3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뭘 말해주냐면 그 인동 장식만 모이는 집성촌 양림에 그 서원이 3개 있단 말은 얼마나 보수적이라는 데고 그게 당식으로 말하면 노론당이거든요. 노론이 이제 그 송시의 영수 아닙니까? 그 노론당색을 가진 마을이에요. 인동 장식들이. 그러니까 양반 중에 쉽게 말하면 터스가 강한 양반들이죠. 그리고 군에 보통 1개나 있을까 말까는 서원이 3개나 그것도 군도 아니고 읍소재지도 아니고 심지어는 한 마을에 서원이 3개 있었다는 것만 봐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1868년 그러니까 동학혁명 약 30여 년 전에 20몇 년 전에 대원군이 그 서원 철폐를 하면서 그 3개가 전부 다 철폐가 당했어요. 그 서원이 철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원은 딸린 노비가 많고 서원은 딸린 전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답이나 노비가 전부 몰수되는 거죠. 근데 몰수되는데 그 양림에서 한평 안 가까운 것들은 다 몰수가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무안군이라든가 다른 목포라든가 신안군이라든가 이런 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는 전답들은 그 정부에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조선왕조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몰수를 안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림에 사는 그 인동 장씨들 쉽게 말하면 이제 잔반 세력이죠. 그 양반 세력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이사를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안군, 신안군 또는 목포 이런 쪽으로 다 이사를 가요. 왜 간다? 그쪽에 이제 몰수 당하지 않은 토지를 찾아서 간 것이고,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양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몰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가진 상태에서 불만이 이제 많았죠. 그 조선왕조에서 그 만년 여당이라 할 노론당 일색이고 서원이 3개나 있을 만큼 보수적인 그 양림 안의 양반들이 대원군에게 일조일석에 완전히 터전을 뺏기고 나니까 불만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지금 양림 안에 있는 양반들 가운데 동학이라는 종교로서의 동학이 많이 이제 돌았어요. 왜냐하면 대원군이 이제 그 싫어하는 것들이 그 상합했던 것이 2가지잖아요. 천주교하고 천도교잖아요. 동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호남 쪽에는 특별한 전라북도까지 있지만 이쪽에는 별로 아직 전례가 안 됐다 할까요? 얘기했는데 동학이 많이 이제 종교적으로 옮겼죠. 거기 양반들이 또 동학은 천주교 서학으로 달라서 성리학이나 이런 것도 배치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특히 또 동학이 이제 인대천이라든가 이런 사상은 오히려 성리학의 민본주의보다 훨씬 더 진화했고 많이 이제 기울어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학혁명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전국적으로 유일한 양반이 참여한 고을이 한평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영광에서 내려온 기병들을 맞으러 한 거예요. 환영대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니까 이 삼파선 이남에서는 미군을 환영대에 나가고 삼파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환영대에 나가듯이
그 한평 양림에 있던 그 향반들, 그들이 전부 그 영광에서 한평군 쪽으로 가려면은, 읍으로 가려면 그 지나는 길이 반드시 그 주포, 거기 그 양림을 지나거든요. 그 길에서 완전히 이제 이 때로 모여가서 환영대를 열고, 오히려 그 동학군 기병들을 인솔해가지고 한평군청에 들어가서 그 당시 한평 현감을 이제 그 불러가지고 봉고파직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뭐냐면 그 형식이에요. 그 권장을 이제 진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권장 친다라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 한평 현감도 양반 세력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 동학군하고 협조했더라도 말하자면 같이 이렇게 합작했더라도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반발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원천 중요한 한평 그 군 안에 하나의 그 민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평군은 동학군이 무혈 입성했어요. 그 무슨 뭐 어디처럼 무슨 뭐 그 뭐 군수나 현감을 잡아다가 무슨 뭐 처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거 파직, 그냥 파직한다. 권장 몇 대 쳐서 파직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직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동학군은 이제 바로 그날 밤을 새우고 장성 쪽으로 가서 이미 그 도착해 있는 보병들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황룡천 대첩, 그러니까 동학혁명 중에서 최초의 정읍 쪽에 있는 건 황토현 대첩, 그 다음에 장성군의 황룡천 대첩, 그리고 이제 전주 입성,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제 그 성과로 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동학혁명이 전국적으로 모든 무기를 노획했는데 한평 하나에서만 노획한 것이 전국적으로 노획한 것은 총 확보다 많았다는 것. 두 번째는 동학혁명이 한평에서만 유일하게 양반들이 동학혁명에 가담했다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동학혁명 내부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인데 뭐 일반인들 중에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아까 말했잖아요. 한평 동학혁명은 농민군 출신도 있고 같은 동학군 안에도 그 양반들 한 모임, 양반들은 대부분 그 양림에 있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불과하죠. 물론 마을이 뭐 100호가 넘는 마을이었지만 아주 그 중요한 마을이었죠. 그렇지만 한 마을에 불과한 양반들이니까, 옛날에 서원이 3개나 있었던 마을에 양반들이었으니까 두 가지 갈래인데, 그 농민 쪽에서 농민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를 가지고 있던 한평 동학농민혁명은 그 우두머리를 들어서 전부 다 처형을 당했어요. 잡혀가지고. 근데 그 양반 쪽 그 농민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마을 전체가 우두머리를 하나만 딱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싹 그리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제 뒤집어 쓰고 우두머리를 피신시키고, 나머지는 자기들은 뭐 동학군에 가담한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벗어난 거죠. 우두머리가 그 경암 장경광 장군인데 실제로는 저기 이제 정조부죠. 이 양반이 어떻게 이제 피신을 내느냐면은 뭡니까 저기 그 체포를 내느냐면은 그 한평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지가 그 고마곤, 그 고마곤 전투가 마지막 전투인데 그것이 그 당시 음력으로 12월 1일이었어요. 그 패전한 날이. 그러니까 12월 1일인데 12월 1일 날 그 전남 쪽에는 최정선이라든가 그 손아중 이 양반들이 이제 리더인데 전봉준이 아니죠. 전봉준은 이제 전북 쪽의 리더였고, 그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마곤 전투 때, 그러니까 음력으로 그해 12월 가보년 12월 초하루 날 밤에 저녁에 진 것 같아. 너무 해산하자.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단일이 다쳤거든요. 우금치 전투는 11월 달이니까 그들도 뭐 한 수십 일 만이니까 전부 전 지역이 다치는데 고마곤 전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남지방 동학혁명이 힘들었던 것이 나주 목사 민종열이가 톱보사 아주 나주 그 수성군이라기 그것보다 수성군이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우익 의원군이랄까요? 그러니까는 동학혁명을 진압하는 의원군이 수성군 경우가 몇 명이냐면은 수천을 됐어요.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수천 명을 모으는 게 어려운 거죠. 그걸 이제 나주 목사 민종열이가 그 나주목이 큰 지방 뭡니까 군청 군외 그러니까 부목 군현이니까 부사 목사 군수 현감이니까 한쪽은 현감이지만은 나주 목사 민종열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을이죠. 거기서 수성을 모아가지고 전남 일대를 전부 다 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마가 저쪽 패전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희 정조부께서 이제 패전해가지고 양용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패전했으니까.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제 노인들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이게 인동장씨 집성촌이니까 전부 다 일가죠. 그래서 우리 이 경남장군의 이제 종조부 되시는 분, 친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 서울 부시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은퇴해서 내려와서 시골에 살던 때였기 때문에 좀 뭐랄까 또 동생이 이제 마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종조 할아버지가 경안장군을 이제 그 포함해서 밑에 따르던 이제 그것보다 그
동몽이라고 그래요. 요새로 말하는 통신병, 연락병이죠. 통신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씨라고 그래요. 이름 셋자를 다 이 씨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12월 초하루니까, 음력 12월 초하루면 이게 물이 살이물때예요. 이 살이물때가 낮 12시, 밤 12시면 만조가 됩니다. 그 서남해안 그 지역에는. 그래서 바닷물이 가장 구주포 쪽으로 당시는 간척하기 전이니까 쭉 들어와 있어가지고, 양림마을이 거의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 잘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만조 시간이 한 12시쯤 됐을 때, 이제 배에다가, 어선이죠. 그때 배는 다. 그 둘이 이제 실어가지고, 그 이씨한테, 동몽한테, 저쪽에, 무안해저 쪽에다가 피신을 시키고 와라.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12월 1일 날, 그러니까 석 달 초하루 날 피신을 했는데, 민족열의 민족열 목사의 수성군이 한평만을 봉쇄한 것이 언제냐면, 석 달 초아흘에 9일에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에, 일주일이 아니라 8일 뒤에서 봉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실은 일주일 전에 도망간 거죠. 그래서 결국 못 잡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민족열 수성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속 기다리고 현상금 내고 만냥을 걸었어요, 목에다가. 만냥을 걸고, 봉쇄를 했고, 정부에다 장계를 올리기도, 이렇게 이제 첫동같이 수성군을 전부에서 한평만을 봉쇄했으니까,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장계를 올렸어요. 그 장계가, 12월 9일날 올린 장계가 성무 등록에, 선봉진 등록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의 기록인데, 이렇게 잘 첫동같이 봉쇄를 했으니까, 그리고 현상금도 걸어놨으니까, 아무리 변성명하고, 자기의 그 신분을 속여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체포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서 올린 그런 것이 지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 등록이라 해서 정부 기록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못 잡았죠, 끝내. 그래서, 우리 증조부는 이제 해제로 피신해가지고, 머슴살로 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물론 바꾸고, 살다가, 1922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평, 동학혁명의 특징 두 가지. 양반이 가담했다. 또 한 가지는, 한평에서 노획된 무기가 가장 많았다. 노획된 무기가 많았다는 것은 군기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평은 그 전에 대원군의 적합이로도 유명하지만, 박정희 시대 때는 그 해안 경비 전투 경찰대를 처음으로 창설했어요. 박정희 시대 때 김신조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박정희 목 따라왔다고 내려오는 1.22 사태를 하는데, 그 사태를 이후로 박정희가 만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비군 훈련제도, 정기적인. 그 다음에 방위병을 만들었어요. 방위병. 다시 지금으로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해안 전투 경찰대라고 정경이라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해안 전투 경찰대를 만들면서 처음에 그 서해안 그쪽에 기지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 처음 만든 거니까. 그때 그 한병 영태산, 우리 인동장씨 선산인데 그 산산을 우리가 이제 빌려줬죠. 약 한 6만 평을 빌려줬어요. 그 본부니까. 거의 뭐 대대병력이 있을 수 있는 본부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그것이 이제 예비군 훈련장, 한평 옥산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이제 사유지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우리 인도네시 문 중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는 빌려줬다가 전두환 정부 때는 헌납 형식으로 국유지로 이렇게 기부했다 할까요? 그건 이제 좀 그것도 비화가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그 기부라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매매도 아니고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국유지가 된 거죠. 국방부가 관리하는. 근데 이명박은 또 그걸 거꾸로 또 사유지로 팔았어요. 오라 사람 정정이라는 분한테 사유지로 팔았는데, 그 살 때 2010년에 팔았는데, 요새는 그 살 때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매매가가 등기에 나오는데 6억을 줬더라고요. 그때 2010년에 6억 주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지금은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호남에서는 제일 그 규모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동학경 두 가지